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1부 특검팀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뭔가 가슴에 울컥한 걸 느끼셨나 봐요. 지금도 문자가 쏟아지는데 계속 보내주시고요. 오늘 1부에서 그 특검팀 인터뷰가 길어지면서 행간이 살짝 밀렸네요. 김성환 씨 옆에 나와 계세요. 잠시 후 만나보죠. 그리고 어제 굵직굵직한 뉴스들 사이에서도 하루 종일 큰 이슈가 됐던 사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서 한 여고생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 학생은 콜센터의 실습생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부모는 이 학생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게 원인이 됐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고생이 어떤 감정 노동에 시달렸던 건지 이 부모의 얘기 직접 확인을 하시죠. 그런가 하면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아시죠? 이 소녀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녹슨 자전거를 소녀상에다가 매달고 불법 전단지까지 붙인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도대체 한국 사람이 한 일인지, 한국 사람이 했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직접 듣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김성환의 행간, 오늘은 특검팀 이정원 변호사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요 2부로 이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환 씨. 네, 안녕하세요. 특검팀에 밀렸습니다. 밀려도 서운하진 않으시죠? 특검팀이면? 그래도 좀 서운하네요. 그래도 2부 첫머리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김성환 씨. 아니, 그나저나 탄핵 선고일 발표가 네. 오늘 날 거냐 안 날 거냐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나올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예. 저는 줄기차게 5월 10일 날 아마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3월 주장을 3월 10일 날 그 선고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해보면 예. 4월 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산을 하면 오늘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오늘 거죠. 그럼 오늘 발표가 나면 3월 10일이고 오늘 예. 넘기면은 13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3월 10일이 되면 대선은 5월 9일이 되는 거네요. 네, 그 무렵이 되겠죠. 야, 오늘 탄핵 선고일 발표, 3월 10일 탄핵 선고, 5월 9일 대선. 제가 왠지 점쟁이가 된 느낌인데 진짜 이거 맞추면은 제가 점쟁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두고 보면 압니다. 네. 두고 보면 알 거고요. 김종인 전 대표 탈당 소식이 또 오늘 아침에 들어왔네요. 네, 아침에 뭐 탈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여기 있지 않다는 것엔 변동 없다라는 이 워딩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네. 전 대표의 워딩. 또 박영선 의원이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뭐 이런 말까지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많이 말렸다고 하는데 결국은 못 말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런 대선 구도판에서 나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나와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 건 또 아닌 건지,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생각이 좀 복잡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뭔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으면 지금 이제 탄핵 선고일까지 오늘 잡히게 되면은 정말 대선 전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챙길 건 챙겨야 돼요. 네. 오늘 행간에서 다룰 얘기가 사드 얘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중국의 롯데마트 23개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개면요, 여러분. 중국 전역에 있는 롯데마트의 4분의 1이 영업정지된 네, 겁니다. 맞아요. 99개라고 하니까요. 예. 이 벌금까지 부과받은 것도 나올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사드 부지 제공했다가 이렇게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동안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다가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하니까 좀 허둥지둥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참 이게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롯데마트를 영업정지 시킬 때 무턱대고 영업정지 이렇게 하면 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방검사 같은 걸 나온대요. 네, 위생검사하고 뭐 이러는 거죠. 먼지 털듯이 이거 문제 있네? 영업정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엔 아무 문제가 안 되던 게 갑자기 문제가 되면서 영업정지. 그러니까 이걸 따지기도 애매한 상황. 네, 맞아요. 어제 저희가 민주당 송영길 의원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보복은 시작이다. 아마 단교 수준까지도 갈 것을 우리가 지금 감안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중국은 준단교 수준의 보복까지 생각하고 있다. 예. 이거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 배치를 단순한 사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한미일 군사공동체 강화를 통한 제2의 나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송 의원의 발언이 그냥 이게 추정이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얘기해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예. 올해 1월 송 의원이 매국행위란 비난을 들어가면서 사드 방중의원단을 이끌고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1월이었습니다. 예, 이례적으로 왕이 외교부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입장을 듣고 왔는데 예. 그동안의 그 반응이 어떤지를 잘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근데 당시 언론에서는 훈계만 듣고 왔다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었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중국 측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고 이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사드 보복이 심각할 것이다. 이제 시작도 안 됐다. 어쩌면 준당교 수준까지 갈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당시에 들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경고가 지금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송 의원이 경고를 하고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사드 보복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 우리 정부의 지금의 대응 태도,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무례하거나 무능하거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 말입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렇다는 건데요. 무례하거나 무능하거나? 네.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사드는 북한 미사일 견제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 왜 중국은 우리 정부 말을 믿지 않을까?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외교 실수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 실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아시다시피 관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관계라는 게 곧 신의입니다. 예.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바로 그 신의를 저버렸다고 중국 측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 정황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의원도 살짝 설명을 했는데. 예, 맞아요. 작년 6월 말 이 당시 황교안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합니다. 예. 희 주석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드를 배치할 건지 물었는데요. 사드 배치할 겁니까? 하고 황교안 총리한테 물었어요. 네. 황 총리는 즉답을 피하면서 결정된 게 없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그냥 피해가 버렸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민국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예. 사드 배치는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황 총리가 귀국 후에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월 8일 공개적인 논의 한 번도 없이 사전에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느닷없이 사드 배치하겠다 덜컥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한테 결정된 거 없다라고 말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사드 배치 발표. 중국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죠. 이거예요 지금 중국 얘기는. 심한 배신감, 외교적 모욕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졸지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나라가 됐겠어요? 믿을 수 없는 나라. 총리가 와서 저렇게 말하는데 상대하기 어려운 나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중국이 보복하는 게 잘한 짓이다 이런 건 절대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절대 아니고요. 외교적인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파악해 보자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불쾌감이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외교 관계에서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이 김장수 주중대사가 중국 정부에 수차례 면담 신청을 했고요. 중국 정부는 몇 개월째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니 주중 대사가 지금 면담 신청을 하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무시. 예,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우리 정부가 이런 중국의 반응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알고도 속였다면 그건 무례한 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안일했거나 혹은 무능했거나 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그동안 수없이 중국의 사드 보복 경고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가 기억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보복은 없을 거다. 과잉 우려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네. 작년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한 직후에 그러니까 7월 19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이 열렸거든요. 이게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고도화되어 있다는 거, 우리 꽤 친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생각해 볼 때 쉽게 보복을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7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돼 있고 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있다.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 넘게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해왔던 거예요. 보복해봐야 중국에도 손해다. 예. 그러니까 사드 보복은 없을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왔는데 막상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허둥지둥 당황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논의 중이다. 심지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끝내겠다. 이런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들 다 끊기고 있다 그러죠. 뭐 지금 내수도 침체인데 중국 수출까지 만약에 타격을 입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지켜보면 보고 있을 겁니까? 사드 보복을 예상하고도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아니란 것이고, 사드 보복을 다 경고했는데 정부만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행간으로 가보죠. 세 번째 행간은 외교부는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외교부는 어디로 갔을까? 사드 배치 발표하던 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행적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백화점에 바지 수선하러 갔다는 거잖아요. 네, 국회에서 추궁을 당하니까 검은 양복이 한 벌뿐인 단벌 신사다 이렇게 둘러대서 또 이게 망신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한국 외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안보가 우선이다. 이 말 맞죠. 당장 국민의 안위가 걸렸는데 경제나 그 밖의 것이 우선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더라도 외교는 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국방이 100이면 외교는 0이다. 이런 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사드 배치 이게 단순히 국방 안보의 문제 이게 아니고요.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면 안 되고 설득해서 안 되면 압박하고 이런 외교가 있어야 하거든요. 외교가 백화점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가 백화점에 정신 나가 있으면 안 된다. 네. 덜컥 사드 배치해놓고 북한에게 무섭지도 않느냐.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국민을 겁박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이죠. 우리 학창시절 고려시대 서희 장군의 외교를 배웠잖아요. 전쟁하지 않고 강동육지를 오히려 확보하는 것. 그게 외교다. 그게 국방이고 그게 안보다. 이런 건데요. 지금 한국 외교 먹통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씨. 2부에 하니까 더 넉넉하고 좋은데요? 저도 그런데요. 이젠 계속 밀릴까요? 행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우리가 감정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고등학생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일 전쯤 졸업을 앞둔 여고생 홍수연 양이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자살 가능성이 높은데 부모들은 콜센터 현장 실습생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결국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묻혀졌던 사건이 어제 저희 노컷뉴스가 첫 보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관심을 모았는데요. 도대체 이 여학생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아버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을 하지요.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예.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아이가 저수지에서 발견이 된 게 지난 1월 23일. 예. 한 40여일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감은 안 나시죠? 그렇죠. 지금도 또 실감도 나도 않고 어딜 가도 내 생각만 나고 그러죠. 내 생각만 나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딸 수연이가 살아있던 그때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고등학교 3학년. 근데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실습을 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거든요. 3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9월 2일 날 거기다가 그 회사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9월 8일부터 거기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통신회사 콜센터라면은 주로 수연이가 어떤 일을 맡았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AS 그 콜센터인지 알고 저희는 그냥 우리가 가서 일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갖고 그렇게 승낙을 했거든요. AS 콜센터, AS 접수하는 콜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희들은 그건지 알고. 근데 아니었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통신사에서 저 통신사로 이동하려고 하면 그걸 방어하는 그 일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콜센터의 세이브 부서라는 곳에 근무를 했는데 예, 이 세이브 부서라는 곳은 이 통신사에서 해지하려는 사람들을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해지 방어팀이라고 그러더라고 그쪽에서는. 해지 방어 부서. 예. 해지하겠다고 한 사람한테 그럼 전화 걸어가지고 설득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이게 수연이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그런 욕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가 보더라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은 벌점 같은 게 혹시 있는 거예요? 많이 이제 방어를 못하면 그 우여 상사들한테 많은 압박을 받는가 보더라고. 이제 뭐 집에 와서 그래요. 그 소비자들한테 많이 이제 욕도 얻어먹고 이제 심한 소리 들으면 몇 시간 울었다고 이제 그런 소리를 몇 번 하고. 예. 이제 수행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도 지가 소비자 입장이 되면 조금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상사들이 그 압박 주는 거 그건 정말로 못 참겠다고 스트레스가 너무나 쌓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욕하는 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그것도 뭐 하나지만. 예. 그것도 콜수 못 채웠다고 설득 제대로 못했다고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는 건 정말 싫다 이렇게? 예. 그게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지놈한테 그런 게 이제 지놈만은 그러는가 야 네가 그런지 알았으니까 예. 힘들으면 그만두지만 네가 참고 좀 견뎌봐라 이제. 견뎌봐라. 예. 그러면서 다독이셨어요 아버님. 예. 엄마는 이제 그러는가 보더라고 몇 번. 이제 나한테도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거든. 야, 네가 거의 여기서 네가 물러나면 네가 지는 거니까. 예. 이제 한번 견뎌봐. 건질 때까지 그 정 안 되면 그만두고 이제 그때 알았어. 이제 저한테는 그러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부모님들 그 말씀 하신 것도 응어리가 맺히시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죽기 며칠 전에도 이게. 죽기 한 3, 4일 전에도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실적 때문에? 예. 그게 나 회사 그만두고 사직서 내야겠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지 엄마가 또 그렇게 말을 했는가 보더라고. 또 부모님들 심정은 그게 아니니까 참아봐라. 어떻게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참아봐라 하셨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잠깐 듣기에도 이 업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수연이만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 특히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회사는 평소에 심리 상담도 하고 개별 면담도 하는데 수연이한테는 어떤 이상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징후가. 저는 회사 자기네들은 그 입장을 말하겠지만 우리 집에 와서는 친구들한테나 저한테나 일주일이면 두세 번은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 거시기 한다고 자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했는데 이게 서로 이제 입장이 차이가 나겠죠. 그건 자기네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지. 회사에서는 뭐 티를 안 냈더라도 집에서는 분명히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여러 번 표시했단 말씀이시군요. 그래요. 도대체 회사에서 줬다는 그 압박, 그 스트레스가 어떤 정도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 말을 안 한 게 저희들은 모르죠. 이제 그래요. 이렇게 모이놓고 직원들끼리 모이놓고 그런 것이 안 좋은 소리를 하는가 보더라고. 거기다가 자존심이 무척 강해요, 이제. 그러니까 모아놓고, 이제 업무 다 끝났어요. 쭉 모아놓고, 콜수를 가지고선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하면서. 예. 야, 그까진 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얘 이따위로 뿐이 못하냐고 그런 소리를 했다고. 이따위로밖에 못하느냐. 네, 이것뿐이 못하냐고 네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 친구들 일에서는.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미성년자 아닙니까? 아직.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서 자살 사건도 있었고, 수연이 말로는 시틀증에서, 그 회사가 시틀증이니까, 거기서 코를 닫다가 많이 울고, 그 위에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린 적도 있었다고, 그런 소리를 저에게 하더라고. 그렇군요. 이렇게 일하고 얼마 받았습니까? 수연이가 이렇게 난 뒤에요. 한 12월, 있다가,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예.
수연이 월급 조금 남았다고 찾아가라고. 수연이 월급, 나머지 월급이라고 94만 2천 얼마를 넣었더라고. 94만 원. 채 100만 원 안 되는 그 돈 보면서. 많이 울었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수연이가 요거 벌려고 그 모욕을 당하고 고생했는가. 마음이 정말 아프셨겠어요. 그지요. 이제 20살도 안 된 그 어린 것을 배탈행들도 가는지 꺼려하는 줄을 지도 넣어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베테랑들도 꺼려한다는. 예. 저희들 사실은 감정 노동자의 그 고통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는데 이게 어린 학생에게 벌어진 일이라서 마음이 지금 더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소모품으로 생각하더라고. 그것이 실수 모은 사람들을. 이제 힘든 부서는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실습생들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 고등학교 실습생들이 파견이 된 거군요. 예. 하하. 그러니까 지금 소모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아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수연이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어떤 딸이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한번 가봐라. 일반 고등학교 가갖고 대학교 한번 가봐라. 너는 똑똑하니까. 그랬더니 집안 형편도 그리고 거식이니까 지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가고 싶으면 대학교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네 뜻이 그러면 하라. 아이고, 그랬군요. 그랬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때 대학 갈게. 예. 이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지가 벌어갖고 이제 어느 정도 거시기 때문에 대학교도 지가 야간대도 간다고 지가 그러더라고. 효녀였네요, 아버님. 그래요. 이제 말은 그렇게 막 애기 있게 말은 안 했어도 이제 피곤해갖고 이제 방에 이제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울더래. 시연이가 아빠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하지 않은데 그렇게 뻔히 못 해서 울더래. 거기다가. 아니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승질도 부리고 그는 거시기도 한 걸 그거 미안하다고 이제 더 잘하지 않은데 울더래. 이제 이렇게 지가 보도 이렇게 늙어 보이니까 이제 나이 들어 보이니까 다른 아빠들보다 이제 그는 짠한 마음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 이렇게 내가 지가 말은 안 해도 예, 아버님. 이제 속으로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 수연이 떠올리면은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내가 묻어준 거 내가 더 제 마음을 더 해주고 거시기 하는데 그걸 묻어준 그게만 지금 자꾸 떠오르고 이제 동네에 있다 보니 시연이가 간 그곳만 이렇게 지나가도 그냥 울컥하고 지금도 그러고 그래. 지네 어머니는 엄마는 그냥 밖에 나오도 안 해요 지금. 지금 그때부터 밖에 나오들 안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좀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세요? 제2의 제3의 수고 시연이가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사회가 돼 있으면 죽었어요. 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언론에다가 호소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나서서 언론 인터뷰하는 것은 제2의 수연이, 제3의 수연이 우리 딸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으로 나오신 거네요, 아버님. 예. 힘내시고요. 참 우리가 그 감정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재발방지책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벌어진 일이죠. 콜센터 실습생 홍수연 양 사건의 아버지 만났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요즘 당구장이 부활하고 있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시 찾은 곳. 그래서 다시 당구장이라는데 당구장 창업도 최근 10%가 증가를 했대요. 부활한 3쿠션의 추억 당구장으로 나가보시죠. 내가 지금 봐주셔야죠. 뭔가 게임이니까. 진짜. 좋아하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누구랑 춥고 기다리고 있지. 그렇지 다이라면 이제 한 게임 치려고. 요새는 영감용 모두 그냥 몇 명씩 친구들끼리 무지하게 좀 들어와. 원래는 게임을 했는데
이 나이를 듣다 보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서 같이 즐길 만한 게 이제 당구니까 데이터로도 많이 오고 남는. 어서오세요. 몇 분 치세요? 40분이요. 네.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되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본격적으로 막 많이 활성화된 거는 이제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안쪽인데 좀 어른들도 이렇게 많이 와서 즐기고 학생들도 이제 스포츠라는 인식이 생겨서 옛날처럼 그런 인식이 없고 좀 보다 보니까 여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남자랑 똑같이 접할 수 있는 스포츠 같아요. 오른쪽 주고 치면 돼, 오른쪽. 길게. 아니, 저쪽 바위 쳐도 돼. 예전에는 약간 어두운 당구장 하면은 조금 뭐 싸움이나 하러 가고 뭐 이렇게 그냥 좀 노는 사람들이나 가서 시간 때우는 그냥 그런 게 그냥 다 전체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뭐 짜장면 그냥 시켜놓은 게 그냥 약간 그런 거였으면 그리고 뭐 카페도 같이 생기니까 같이 당구장 안에 간다이. 심장 뛰는 거 느껴진다. 저는 포켓볼 치러 왔어요. 하나씩 볼이 들어가면 그 쾌감? 이거는 실내 스포츠지 이제는. 이게 정신적으로도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많이 들어와. 개인적으로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인식 전환이 점점 돼가고 있다는 게 참 기분 좋게 느껴요. 당구장. 요즘은 포켓볼 치는 여성들도 꽤 많이 보이던데요. 사실 PC방은 어둡고 또 뭐 골프장은 좀 부담되고 그래서 중장년들의 놀이터로 다시 부활한 당구장. 다시 인기란 얘기죠. 올 연말부터는요.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당구장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콜센터 실습생 수연이 사건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울컥울컥 눈물을 흘리시네요. 홍현정, 내로선장, 이미연님 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응선님은 해지 방어, 그러니까 해지하는 고객 말리는 부서가 이게 얼마나 험한 소리를 듣는 부서인데 고등학교 실습생이 왜 거기 배치된 건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에 훤하다. 이런 문자. 특히 감정노동 일을 하는 분들 5398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 부서가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아주 지금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는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7301님은 여자친구가 콜센터에서 근무했는데요. 상사가 그 콜수 가지고 오늘 콜수 못 채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압박하는 바람에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네요. 참 마음이 아픈 인터뷰. 특검팀 이정원 변호사 인터뷰 들으시고도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 수사기간 연장 안 된 거 안타깝다는 얘기가 지금도 문자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에서 뭘 좀 짚어볼까요? 역시 특검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특검 얘기를 그래요. 와이뉴스에서도 좀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일단 특검 수사에 대한 그 박영수 특별검사의 소회 마지막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네. 이게 이제 얘기인데 사실은 특검이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성과도 많이 거뒀고 검찰에게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한 수를 보여주기로 했고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참 믿음을 줬죠. 예,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그 특검 이야기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보는 건가요? 뭐 나머지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예.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예. 여기 박영수 특검은 왜 화이트리스트까지 파헤쳤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친정부 단체의 명단도 쭉 만들어서 지원했다. 그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정 단체들의 명단.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정부 특검 수사 결과에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경련에게 특정 단체를 찍어서 통보를 합니다. 예.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게
2014년에는 22개 단체에 24억. 예.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35억. 2016년 4월에 이게 그 어버이연합 회계장부가 시사저널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2개 단체 9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특검이 확인한 건 3년여에 걸쳐서 68억 원.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하지 말아라가 있는가 네. 하면 또 화이트리스트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해줘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명단의 그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단체들입니까? 이 단체들이 주로 뭐 일각에서는 보수라 이름을 쓰는데 보수도 아니죠. 저는 그 극우 친박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그래요? 같고, 예. 그게 뭐 우리가 대체로 아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뭐 애국청년연합 무슨 그런 등등의 단체들입니다. 그래. 근데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들 그 극우 친박 단체들하고 계속 통화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들 극우 친박 단체들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동원되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왜 드러나냐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2014년 상반기는 12개 단체만 지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하반기에 10개 단체를 더 추가합니다. 또 2015년에 9개 단체를 또 추가해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특검 관계자도 청와대가 전경련의 극우 친박 단체들 지원을 요구한 것은 세월호 반대 집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것뿐만이 아니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 특검이 수사된 이후에도 계속 통화하고 관리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인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엄마부대 주옥선 대표와 전화 통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등 9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90여 차례면 상당히 많은 거죠. 1년치만 드러난 것은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게 10월인데 올 1월까지도 계속 통화를 했다. 청와대 사람이. 예, 그렇죠.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뭐 박찬성 반김 국민회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특검 반대,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결국은 극우 친박 단체들이 대통령 탄핵이나 특검 수사 반대 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청와대가 지금까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 극우 친박 단체들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까? 예. 특검은 정경련이 단체별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확인한 것만 해도 2014년에 어버이연합에게 가장 많은 3억 7천만 원. 3억 7천 1년에? 예. 그리고 선진화 시민행동에 3억 2천여만 원. 애국단체 총연합회에 3억 원 등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돈을 받았냐 확인을 했더니 부인하진 않고 노인들 무료 급식과 나눔 행사에 사용했고 안보 견학에 다녀왔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요? 특검과 전경련 검찰 등에 따르면은 특검은 전경련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검찰에게 자료들을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민간 단체인 정경련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청와대가 정경련에 대해 정경련이 일단 민간 단체잖아요. 사단법인이니까. 그럼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직권 남용이 되고 또 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지만 정경련과 이 극우 단체들을 직접 접촉한 허현준 선임 행정관은 입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왜요? 허현준 선임 행정관이 주로 이 극우 단체들하고 연락도 하고 정경련에게 연락을 했는데 화이트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14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군요.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허현준은 아직 입건조차 못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입건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 행정관이 왜 지난해 1월 26일 특검에 소환됐지만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불응했습니다. 이게
행정관에 속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곳입니다. 허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을 부추겨서 관제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윗선은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수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인데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죠?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고받은 법 없습니다. 이 되풀이했다 그러고요.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특검 관계자가 조 전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나는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까 뭐 어버이연합에서는 안보연합 같다. 나눔 행사에 썼다라고 하는데 특검팀이 밝힌 건 뭡니까? 특검팀은 조사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 쓰였는지 우리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그 대목이 가장 궁금한데 어버이연합이건 엄마부대건 극우단체들도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미 밝혀졌지만 어버이연합은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 법인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 일을 했거든요. 다만 특검에서는 허현준 행정관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몫이 되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도. 특검 관계자는 자금 사용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시민단체 지휘부의 자금 횡령이 종종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문제도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경련은요? 전경련은 처벌 대상 아닙니까? 빠지는 겁니까?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그 뭐 대통령하고 삼성 간 관계처럼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랬다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수석실이 관련됐다면은 뭐 대가성을 볼 수 있을 텐데 정무수석실은 개별 기업을 접촉하지 않고요. 정경련만 요구를 했고 사실 이게 뒷얘기인데 특검 관계자가 밝히기를 전경련 담당자들이 학을 뗐다 그럽니다. 한을 품고 있더라. 전경련 담당자 얼마나 시달렸으면. 정무수석실에서 단체를 찍어서 얼마를 주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별 기업으로부터 또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지금 삥 뜯는 역할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하면서 한탄을 한 거네요. 다만 그 시민단체들에서는 전경련도 처벌 대상 내지는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데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사단법인인 전경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고 여론 조작을 하는 극우 친박단체들을 지원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설립을 인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하고 전경련 어버이연합은 사실 고발은 돼 있는 상태죠. 고발도 돼 있고 이미 한 차례 검찰이 조사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사저널 보도 나왔을 그때부터 고발 들어가고 4월, 5월 하긴 한 거예요. 수사를 한 차례씩 뭐 소환하긴 했는데 뭐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없었고요.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검찰이 그동안 이걸 방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여러분 화이트리스트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권영철 전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 소녀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군가 부산 동구 일본 영사관 앞 그 소녀상 주변에다가 의도적으로 쓰레기 봉지를 덕지덕지 매달아 놓고요. 소녀상을 이전하라. 이런 불법 선전물을 붙이는 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관할인 부산 동구청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제 그 쓰레기들을 철거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이 뜨겁네요. 자, 어떤 상황인지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소속이세요. 부산 결의 하나 윤용조 정책국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난밤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습니다. 저녁에 네, 저희 사무실 전화로 왜 쓰레기를 치웠냐는 항의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쓰레기 치웠느냐 항의 전화가? 네네네.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 소녀상 주변에다가 고의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네네네. 네.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1월 중순부터
소녀상 철거하라, 뭐 일본을 사랑하자, 뭐 한미일 동맹 강화하자는 1인 시위가 소녀상 옆에서 있었고요. 예. 2월 초부터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소녀상 옆에 부착물이 붙기 시작하면서 곧이어 쓰레기 더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라 하면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폐가구들 같은 소녀상 부피의 소녀상 크기의 폐가구들이 쌓이고요. 주변 가로수에 페트병이나 이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담은 봉지들을 크게 만들어서 부풀려가지고 이제 쓰레기로 해서 소녀상 옆에 두는 거죠. 네. 소녀상 크기만한 쓰레기들이 막 쌓이는 거네요, 옆에. 네네네네. 그 뭐 소녀상에다 자전거를 묻기도 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건 5일 밤인데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 소녀상의 폐자전거, 못 쓰는 자전거를 그것도 이제 쇠 자물쇠로 잘 이렇게 치우지 못하도록 쇠 자물쇠로 묶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소녀상 주변이 쓰레기 야적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소녀상을 불법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그런 의도로 봐집니다. 소녀상도 불법 쓰레기 더미다. 이것들처럼 폐 가구, 폐 자전거처럼 이것도 쓰레기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일본의 극우 단체에서 왔다고 하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이거 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깝게도 한국인들로 저희가 확인되었고요. 신변 파악이 됐습니까? 신원 파악이? 네, 뭐 일단은 저희가 신분을 밝혀달라고 했을 때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는데 뭐 대화를 해본 결과도 있고요. 또 경찰에서는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도 뭐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종교적 활동을 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지금 뭐 탄핵 반대 집회와 계를 같이 하는 분들인지는 정확하긴 하는데요. 심지어 이제 소녀상 주변에 탄핵을 반대한다, 박근혜를 살리자 등등의 부착물까지 붙이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관련이 있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 경찰은 뭐 신원 확인을 했지만 알려주진 않고 있고. 네네네. 그렇군요. 아니 소녀상에 대한 감정, 그리고 어떤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저지르는 이런 행동들에 대한 사과하지 않고 이런 행동들에 대한 감정은 사실 국민들이 온 국민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이게 쓰레기라고 주장합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냥 일본을 사랑하자, 뭐 용서하자, 한미일 동맹 강화하자 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일본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소녀상이 좀 눈에 가시인가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우리 정부 이제 이런 요구 입장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좀 반민족적이고 몰염치한 이런 행동들을 좀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제 관할인 동구청의 행동이에요. 그 주변에다 그렇게 쓰레기가 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소녀상이 좌물쇠로 자전거가 매달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뭔가 나서서 쓰레기 치워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뭐 영상 앞에 경찰이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눈앞에서 쓰레기가 버려지고 또 소녀상의 폐자전거를 묵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동구청이 철거도 하지 않아서 이제 5일날 오전 11시쯤에 저희 회원들이 이제 절단기를 이용해서 떼어냈습니다. 보다 못해서. 그런데 오히려 경찰들이 자물쇠 절단 행위가 뭐 이렇게 재물 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우리 회원들을 체증하고 신원 조사도 했고요. 잠깐만요. 그 자전거 소녀상에 묶어 있는 거 절단기로 떼내면은 재물 손괴죄? 그러니까 남의 재산 훼손하는 게 된다? 자전거 훼손하는 게 된다? 오히려 이제 저희 조형물이 시민들이 세운 조형물이 훼손됐는데 반대로 경찰은 그게 해당될 수 있다면서 체증을 하고 또 실랑이가 있었고요. 정말 지난해 10월 28일 날 저희가 소녀상을 철거할 때도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대학생들 끌고 연행하고 소녀상을 철거했었는데 정말 그때 동구청과 경찰의 모습이 지금 떠올라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동구청에서도 반박을 하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여전히 불법 조형물이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금 세워진 거고, 그리고 시민단체 홍보물도 불법 부착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 둘 다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둘 다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못 치운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년 지금 수동적 요즘 늑장 대처로 동구청이 일관했던 건
근본적으로는 소녀상은 이전을 지시한 이제 정부의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이나 행정감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 그래도 이 동구청이 일본과 정부의 눈치보다는 좀 국민들의 눈치로 오히려 보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요. 소녀상을 불법 조형물로 규정해놓고 또 소녀상을 지키고 방문하는 이제 일련의 뭐 활동들이나 소녀상을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들을 동일시하는 거는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뭐 이래서 법 집행의 형평성만을 내세우는 건 사실상의 소녀상 훼손 행위를 돕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구청이 좀 명심했으면 합니다. 네. 부산 소녀상은 아니지만 그 전국 곳곳에 지금 소녀상이 있잖아요. 그 소녀상에다가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도 최근에 그 소식을 접했는데 저희 부산 소녀상은 아니었고요. 다른 지역인데 소녀상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면서 혀로 핥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소녀상 얼굴을 혀로 핥아요? 네, 입을 혀로 핥고 그것을 이제 인증샷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세상에 이거는 참 분노를 금치 못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말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악스럽네요, 진짜 그 행동은. 네. 할머님들 상처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2번 못 박는 행동. 네. 그쵸. 이걸 인증샷으로 올렸어요, 또 그래놓고? 네네네. 이런 거는 처벌 못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고발이나 아니면 조치가 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당국에서도 이런 조치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확대되고 늘어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일본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녀상 위치가 외교 공간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조약, 어떤 국제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소녀상을 좀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주장이. 이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도 뭐 누차 지금 저희가 시민행동청에서 얘기를 드려왔는데요. 국제 예앙을 어기고 있는 건 명백한 전쟁 범죄를 이제 범하고도 공식적으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저희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본이 10억 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합의를 갖다가 이제 성과라고 내세우면서 소녀상 이전을 대놓고 요구하는 우리 외교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고요. 정말 오만하게 대사를 소환하고 뭐 통화사업협정이라는 경제협정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에게 당당하게 항의하고 재협상을 얘기해도 모자랄 한국 정부인데요. 오히려 소녀상을 어렵게 모금을 통해서 세운 국민들은 우리 부산 시민들 호통치는 정말 한심한 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말 촛불 민심에 따라서 친일적폐라는 이런 부분도 이참에 꼭 좀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제범죄 저지르고 사과 한 번 하지 않는 일본이 우리에게 소녀상 하나 세웠다고 국제법 운운하는 것이 참 황당하고 뻔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지켜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 시민행동 소속이에요. 부산 결의 하나, 윤용